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선 선거 승리가 공식화되면서 5번째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자, 푸틴의 대선 승리에 대해서 러시아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승리 선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출됐다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 5선 당선, 그러니까 2000년, 2004년, 그리고 2008년 쉬고 2012년, 2018년을 이어서 5선에 성공한 것이고 2030년까지 6년을 더 러시아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공식 득표율이요, 놀랍습니다. 87.28%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예비 결과 수치와 동일하고 러시아 대선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있었거든요. 러시아 연방공산당이나 새로운 사람들의 당이라든지 러시아 자유민주당 다 4%, 3% 이 정도 수준인데 87.2%, 28% 러시아 역대 최고 득표율을 세웠습니다. 네. 자, 선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푸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블라디미르 푸틴 어떤 인물입니까? 푸틴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에트 분가의 휘청이던 러시아를 일으켜 세운 지도자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권위주의로 장기 집권하는 스트롱맨이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1952년 레닌그라드,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2005년도에 자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2005년도 방송에서 자기 아버지가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수류탄 파편에 다리를 다친 상위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푸틴이 떡잎부터 알아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15살 때 2차 세계대전 때의 소련 스파이 영화 방패와 칼이라는 영화가 있답니다. 이거 보면서 나는 첩보요원이 돼야겠다라고 하고 대담하게 KG 본부를 찾아갔대요. 거기서 15살짜리 애가 와서 나 첩보요원 될랍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좀 황당하게 했겠어요. 네. 예,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그때 KGB에서 대범했군요. 법학을 전공하면 유리하다라는 조언을 듣고 2년 뒤에 레닌그라드대 법대를 입학합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KGB 정식 요원이 되는 거죠. 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동독 드레스덴에서 KGB 장교 활동하고 89년대 베를린 장벽 무너진 것까지 다 보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하는 걸 지켜봤는데 KGB 요원이 이제 직업을 잃었죠. 그러고 나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다. 근데 조국의 체제 붕괴 굴욕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으로 다시 우뚝 서는 러시아를 꿈꿨다고 합니다. 네. 자, 자부심이 한껏 드높았던 KGB 요원으로서는 소련의 붕괴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터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정치 활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KGB에서 나오고 나서 자신의 모교 법학과 교수인 아나톨리 소브차크를 찾아갑니다. 이때 소브차크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이 당선되거든요. 푸틴이 그리고 부시장을 맡으면서 정기 입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모스크바 중앙 무대로 옮기게 되고 1996년에 보리스 옐친 대통령 시절에 크렘린궁에 입성해서 대통령실 행정담당실 제1비서실장, 그리고 후에 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의 국장 등 권력 핵심부에 접근했는데 결정적인 건 1999년 46살의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로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1차 체첸 전쟁 실패, 98년도 모라토리엄 선언, 굉장히 러시아가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때 제2차 체첸 전쟁이 벌어질 때 46살 젊은 총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2차 체첸 전쟁으로 정치적으로 거의 무명이었던 푸틴의 입지가 일약 수직 상승한 거네요. 그렇죠. 이때
화장실에서도 그들을 소탕하겠다 이런 뭐 아주 강경한 이제 의지를 다졌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체첸 항복을 받아내면서 승리를 했고 지지율이 5%로 폭락한 제 일친이 99년 12월 31일 사임하면서 푸틴이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이요. 그리고 3월에 대선에서 52.9% 투표율로 대권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운이 좋은 게 이후에 국제 고유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이것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살아납니다. 2008년까지 러시아 국내 총생산은 연 7%로 고속 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푸틴을 러시아의 구세주라고 부르면서 지지했죠. 이후에 조지아 전쟁, 2014년에는 크림반도 병합, 2020년에 지금의 이 문제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서 러시아에서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서방의 제재를 받지만 그때마다 푸틴의 러시아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갔고 이번 최고의 지지율로 다시 당선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생활은 거의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푸틴 싱글이에요. 83년도에 승무원 출신 아내 류드빌라와 결혼해서 두 딸이 있지만 2014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31살 연하 올림픽 리듬체조 금메달 출신 알리나 카바에바랑 연인이다. 의혹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근데 푸틴이 지금 술도 안 마시고 나쁜 음료 마시지 않고 굉장히 자기 관리 철저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서방에서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건강 이상설 막 터져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유도니 삼보니 굉장히 마초적인 이미지, 남성적 이미지를 계속 어필합니다. 겨울에 얼음 깨고 막 그렇죠. 물속 들어가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2001년부터 한 세 차례 방문했고 용인대에서 유도학 명예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푸틴이 건재하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제 오는 2030년까지 앞으로 6년 동안 더 집권을 하게 됩니다만 이 좀 과정이 썩 매끄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30년 집권은 스탈린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004년에 연임을 했는데 2008년 재연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총리로 물러났다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 마크에서 실권을 이어갔다가 또다시 대통령으로 나와서 이렇게 계속 연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요. 개헌하면서 계속 대통령직 수행할 길을 열었고, 근데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렇군요. 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또 댓글을 주고 계신데 그 중에 또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노래도 잘하신다는 또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신다는 그런 댓글도 있는데 방송 끝나고 한번 댓글 한번 찾아보시죠. 예, 굉장히 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수직 상승하고 있네요, 인기가. 자, 사실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대선 하면.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아니, 투표함이 투명 아크릴판이에요. 말이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쇼킹하군요. 직원들더러 그 근처에서 투표한 뒤에 기표 용지 사진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받은 그 기업 직원 회사원들도 많다라고 우리나라에서 하고요. 이거 불법 선거 아닙니까? 아유, 큰일 당장 나죠. 처벌받죠, 이거. 네, 그럼요. 그 전자투표제가 일부에서 진행됐는데 이거 조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부 투표소는 심지어 100% 투표율을 기록했다는데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투표용지에 올라갔다는 소문도 돌고 말이 많습니다. 네. 자, 부정선거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러시아에서도 시민들의 저항 운동이 좀 의미 있지만 작지만 의미 있게 확산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크릴 투명 투표함에 잉크 녹색 액체 쏟아부어 투표용지 훼손시키고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사건이 벌어지고요. 방화도 하고 화염병도 투척하고 이게 그래서 한 투표용지 훼손한 사건이 20건 정도, 방화 연막탄 투척 시도도 8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펜을 그어서 이제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잉크가 또 특수 잉크라서 열을 가하면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지면 그게 푸틴으로 선을 그을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계에서는 이런 선거 방해 행위가 이른바 반정부 운동가이자 또 얼마 전 숨진 알렉세이 나발리 지지자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단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발리의 조직 저항자, 나발리를 추종하는 저항자들이 투표 마지막 날 17일 낮 12시에 전 세계 투표소에서 무효표를 던진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오의 투표 시위라고 하는데 이 주동자는 알렉세이 나발리의 미망인 율리아 나발라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 있거든요. 용지의 남편 알렉세이 나발리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밝혔는데 어쨌든 푸틴한테는 국내외적으로 계속 저항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명백히 후퇴해 있다, 비판받을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러시아는 러시아 관점에서는 달리 볼 수 있겠지만 네. 바깥에서 볼 때는 인권도 문제가 있고 이거는 전쟁도 막 일으키고 독재자다, 폭력배다, 전쟁관이다 이런 비판이 서방을 중심으로 퍼져 있고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권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평론가님 끝으로 이 푸틴의 재집권 아무래도 국제 정세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텐데 중국과 미국과 일본은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상황, 분단 상황 그대로 가는 것을 추종하는 국가들이고요. 그 대신 러시아는 한국이 평화 안정이 있으면 자기들하고 교류가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지금 한미일 한 편 먹고 북중러 한 편 먹으면서 신냉전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푸틴이 아무리 중국 시진핑 주석 만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난다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매력을 러시아는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외교력을 얼마나 기대해야 될지 도통 감도 안 잡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위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